저희는 두산 퓨얼셀, 현대차그룹 이렇게 연료전지를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향후에 많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HPS 통과됐을 때 얼마나 연료전지가 빨리 보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좀 변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큼 다가온 수소시대에 주목해야 될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책임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터리 3사를 전격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수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SK, 한화, 효성, 현대차 할 것 없이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다 뛰어들었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 에너지 회사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수소 산업이 이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을 때 저희는 연료전지가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이렇게 연료전지를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향후에 많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지인 중에 두산 퓨얼셀을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겠냐라는 약간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긴 했어요.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수소 사업이라는 게 뭔가 되게 많은 기대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이라면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 보조금에 지금 의존하는 산업이 맞고요. 근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하면 나중에 산업이 커졌을 때 수익성이 개선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산업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게 돌아왔고요. 정부에서 그럼 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느냐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일본 쪽의 업체들을 좀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그때 배터리 소재 쪽을 하는 업체들을 탐방 갔을 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보조금으로 굴러가는 산업인데 언제 이게 돈을 벌고 벌겠어.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보조금 끊기면 안 되는 산업인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배터리 업체는 파나소닉도 아주 적극적인 편은 아니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이쪽에 투자를 잘 안 했거든요. 심지어 갖고 있는 배터리 회사도 팔아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큰 그림에서 이렇게 왜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은 사업이 무슨 혁신과 성장이 있겠어? 이런 편견은 편견일 수 있다. 그렇죠.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이쪽에 보조금을 왜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지, 향후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시장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보조금 방식이 기존의 RPS,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내년부터는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HPS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뭔가요? RPS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RPS라는 건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10%면 10%, 12%면 12%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가고요. 그 안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재생에너지들 대비해서 연료전지 쪽이 워낙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을 기존에는 많이 해왔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이쪽이 너무 빠르게 잡아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CHPS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수소 발전이 껴 있었는데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아예 따로 떼서 나와지는 겁니다. 이 쿼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RPS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이중의 의무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키우고 이것도 키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쪽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발전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두산 퓨얼셀이 당연히 수혜를 보겠네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그냥 수소가 아니라 청정 수소라는 거는 이거는 그린 수소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소는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린 수소, 그린 하이드로젠, 블루 하이드로젠, 그레이 하이드로젠 이렇게 나누는데요. 수소는 사실은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화학이나 아니면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은 천연가스 또는 석탄, 석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탄화수소 자원이잖아요. 탄화수소 자원들은 대부분 C와 H의 결합입니다. 이거를 떼내게 되면은 수소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LNG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수소 1kg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8에서 9kg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배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그냥 만들어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환경에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탄소 중립에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소를 쓰는 게 아니라 클린 하이드로젠, 여기서 말하는 클린 하이드로젠의 범위가 이제 만약 결정이 될 텐데 적어도 이제 블루 하이드로젠이나 아니면 그린 하이드로젠을 써야 되는 건데 블루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까지를 아마 포함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린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종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 보면은 태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시와 2시 사이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을 겁니다. 밤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터리에 저장시키는데도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물도 H2O이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H2O 그렇죠. 물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맞습니다. 만든다. 네네. 그렇게 해서 수소를 저장시켜 놨다가 수소 연료전지에 넣게 되면은 이 수소가 다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그 자체로서 뭘 태워서 만드는 연료가 아니라 일종의 기존의 전기를 저장시켜 놓는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수소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이게 물 전기분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린 수소는 좀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린 수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많이 확충되는 겁니다. 아, 일단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걔를 이제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재생에너지 기반이 많이 확충되고 배터리만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3020 정책을 하고 있지만 3020이라 하면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가져야겠다. 목표로 한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상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수소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수소의 가격도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시장도 2025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좀 더 기울기가 좀 더 높아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린 수소라는 시장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시장이 커져야지 그린 수소의 수요가 커지는 건데 이게 근데 그거 말고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기술력도 그때쯤이면 완비가 되는 걸까요? 완비라기보다 기술은 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결국은 그린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원가를 떨어뜨리는 거하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요만한 면적에서 원래 1의 에너지를 내다가 요만한 면적에서 2의 에너지를 내게 되면은 에너지를 똑같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에너지 더 많이 생산이 될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생산되는 코스트가 떨어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수전해 하는 데서의 효율성.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나 수소가 나오겠느냐.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 있게 현실화되는 게 한 2025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서 2030년 정도에 또 필요한 거는 이 수소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체 수소를 고압으로 해서 부피를 줄여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액화를 해서 코스트를 더 낮추고 똑같은 용기 안에서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같이 이제 가져야 수소 경제가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수소, 특히 그린 수소의 시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2025년에서 30년이 어떤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이제 수소법으로 돌아가 봐서 이 청정수소 발전 의무제도 CHPS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 이게 두산 퓨얼슬에는 좀 유리해지는 걸까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RPS 하에서 연료전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의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거기에 비례해서 REC라는 걸 줍니다. REC는 뭔가요?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인증서라고 하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자 입장에선 두 가지로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전기를 이제 팔아서 수익을 올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생산되는 REC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탄소 배출권 같은 거네요. 탄소 배출권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청정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증서를 정부에서 주게 되는데 그 증서를 팔 수도 있어요? 이거를 청정 에너지를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들은 이거를 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런 이제 과정에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는 건데 SK 블룸에너지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지만 블룸에너지와 다르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열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는 블룸에너지보다 덜 나오고요. 또 열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열도 팔아요. 네. 그래서 뭐 돈을 버는 방식이 좀 그렇게 되는데 REC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의 생산성이 높은 SK 블룸에너지 SOFC 방식이 좀 더 그 발전소 운영하는 측면에서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두산 퓨얼셀의 인산형 연료전지 PAFC랑 블룸 SK 퓨얼셀의 고체 산화형 연료전지 SOFC랑의 차별점은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참 되게 어려운 거고요. 전기로만 비교를 하면은 SOFC가 효율성이 높습니다. 전기로만 보면은 전기는 더 많이 생산하는 거는 SOFC. 장소적인 제약도 덜 받고요. 왜냐면은 두산 퓨얼셀이 하고 있는 PAFC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발생을 하지만 열도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열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 예를 들어서 공장 그 지역 옆에 있어야 난방 되네. 공장, 뭐 이런 또 소각장 이런데 열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뭔가 도심 근처나 그 주택단지 근처는 못 들어오겠네요. 주택단지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오히려 열도 쓰니까 지역 난방 쓰시잖아요. 그런 식의 할 때는 사실 PAFC가 또 장점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곳밖에 설치를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장소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지금 아까 이제 CHPS를 얘기했었었는데 그렇죠. 청정수소 발전 맞습니다. 의무제도. 지금의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LNG를 개질해서 만드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을 갔을 때 수소 100%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PAFC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그 SOFC 같은 경우에는 LNG를 일정 부분 이제 같이 이제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장단점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년부터 이 CHPS 청정수소 발전 의무제도가 도입이 되면 순수하게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두산 퓨얼셀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순수하게 수소만 사용해서 돌릴 수 있는 PAFC 방식이 가지는 장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네. 현재 두산 퓨얼셀의 목표가로는 연구원님께서는 65,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계기로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이제 두산 퓨얼셀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소나 이런 쪽들에 들어가는 트라이젠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단순히 연료전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박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블룸에너지와 같은 이제 SOFC 방식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다각화를 어떻게 이뤄가느냐가 향후에는 좀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CHPS 통과됐을 때 그 이후에 아직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연료전지가 빨리 보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좀 변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소법 통과가 정말 주가 모멘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진짜 수소 에너지 기업으로는 두산 퓨얼셀과 현대차를 꼽아주셨는데 이 차량용 수소 연료전지는 현대차가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쉽게 생각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가 뭐 가정이나 공장에도 쓰여?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도 사실은 이게 연료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크게 키우면 건물용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크게 키우면 이제 발전소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만 쌓아가지고도 발전소가 네네. 되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력 사업이나 이런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테슬라나 이런 쪽들이 배터리가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전력 산업에서 쓰이고 이걸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랑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에너지 전환에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에너지 거네요. 전환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만 머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요번에 EV6라든 현대차 아이오닉5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V12이라는 장치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Vehicle to Load라고 그래서 단순히 전기를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빼내서 쓰는 방식인 거죠. 빼내서 이제 뭐 거기서는 차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좀 차에 더 있는 전기를 빼서 뭐 밥도 근데 짓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하실 수가 있잖아요. 전기차의 전기가 이제 꽉 차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동안 안 쓰실 거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얘가 전기를 이제 자동적으로 AI가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따로 올리고 오늘의 스케줄에 이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겠다는 그걸 이제 설정해 두시면 그만큼 팔고 그거보다 부족해지면 또 전기를 충전했을 때 싼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는 사실 알고 보면 돌아다니고 있는 ESS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빼내서 쓸 수 있고 사고 팔고 하려면은 이게 결국에는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야 돼요. VPP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이거 아직 안 도입돼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원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심각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전력 시장을 이제 개방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의 전력 시장은 이제 대규모 시장부터 이제 가정용 시장까지 모두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VPP 시장이 될 수 있는 기틀이 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력 중에서도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도 좀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화그룹에서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저희 집에다가 우리 집 지붕을 빌려서 공짜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저한테 파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게 이미 그건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전력 사업자한테 전기를 사는 것보다 얘네한테 전기를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계속 떨어져 왔고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도 공짜로 태양광 발전소를 깔아주더라도 그 원가 이상의 가격, 예를 들어서 그 원가가 100원이 들었다면은 110원으로 전기를 팔아도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내가 전기를 사는 가격은 120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도 10원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도 120원에 전기를 살 거 110원에 사서 쓰면 되니까요. 실제 한화그룹 재팬이 일본에서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텍사스 쪽에 발전소 이제 면허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제 뭐 영국에서도 그런 가상 발전소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국내는 사실 전기세가 진짜 싸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전기세가 싼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뭐 이거를 가정에서 직접 패널 다 깔고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살 유인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뭐 킬로와트당 한 250원에서 이런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서유럽의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300원을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00원 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성수기요금, 비수기요금을 모두 평균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뭐 그거보다 싼 거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들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기가 되게 힘든 게 사실은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뭐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은 저희가 보기엔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이제 기회 요인을 보고 또 새로운 산업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세가 너무 싸니까 전기를 팡팡 쓰는 이 남용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좀 왜냐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내는 익숙해져 거지. 있어 전기세. 네네네. 수도세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수도세보다는 수도 요금이 맞는 거죠.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물을 쓰면서 내는 요금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전기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명도 엄청 있고 휴대폰도 여기 있는데 엄청 쓰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아껴 쓰는 게 아껴 사실 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너희들이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겠죠.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소 에너지로 막 생각해서 막 그린 수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핵심은 전기를 아껴 쓰는 게 탈탄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소 시대를 주도하게 될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강동진 현대차증권 책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퇴근길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